포항 제철소 제2용광로. 그 거대한 철의 심장이 숨을 죽였다. 새벽 3시 40분. 자동 설비가 정지되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 삐. 붉은 경고등이 회전하며 공장 내부를 붉게 물들였다. 작업자들이 뛰었고 관리자들이 무전을 쏟아냈다. 온도, 센서 불량, 제어실 응답 없음. 라인 정지 상태 계속 유지 중. 냉각수 압력 떨어진다. 폭발 위험 있다. 1978년 12월 경상북도 포항. 아직 해가 뜨기 전 매서운 한기가 골목을 휘감는다. 어둠 속에서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끼익하는 쇳소리를 내며 느릿하게 굴러간다. 앞선에 달린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짐칸 위엔 녹슨 점퍼와 도시락통 하나가 실려 있다. 페달을 밟는 이는 박만수 47세. 제철소 용접공 25년 차. 그의 손등엔 수십 번의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길을 달린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그저 이 샘물이 식으면 나라가 멈춘다는 말을 누군가 해야만 한다는 사명으로 살아왔다. 공장 정문 앞 젊은 보안 요원이 눈을 비비며 그를 맞았다. 박 기사님, 또 5시 출근입니까? 오늘은 좀 늦게 오셔도 되는데요. 만수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다. 기계는 사람 기다려주지 않지. 오늘은 용광로 온도 조절 새로 한다지? 예. 근데 이제 그거 외국 기술자들이 만든다던데요. 그 말에 만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구내 식당으로 향했다. 지판 위에 담긴 콩나물국은 차가웠고 밥 위엔 김가루 몇 줄기뿐이었다. 젊은 기술자들이 모여 앉아 수군댔다. 이제 외국 기술자들이 시스템 전면 교체한다더라. 그러면 저 용접반은 다 정리되는 거 아냐? 그 아저씨들 이제 뭐 하나 몰라. 나이도 많고. 그 말에 만수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갈을 더 뜨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누군가 낮게 말했다. 늙은 기술자들이 문제야. 이젠 시대가 바뀌었는데. 작업장으로 들어서자 기계음이 귀를 찢었다. 샘물의 열기와 먼지, 그리고 용접 불꽃이 공기 중에 번뜩였다. 젊은 감독관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박 기사님, 이건 오늘부로 공정 변경 안내문입니다. 공정 변경? 예. 외국인 기술자들이 도입한 자동 용접 설비로 수동 작업은 전면 중단입니다. 수동이 중단이라고? 예. 그러니 이제 수동 작업자는 예비 인력으로 분류될 겁니다. 그 말은 곧 퇴직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다. 박만수는 말없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 문서의 활자가 번졌다. 노후화된 인력, 효율성 개선, 자동화 전환. 그 단어들이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지워버리는 도장처럼 박혔다. 그때 옆에서 젊은 기술자 하나가 소리쳤다. 박 기사님, 이거 용접선 다시 보수 좀 해주세요. 그건 자동 설비 돌리면 돼. 내가 손댈 건 없어. 그래도 아직 안 맞아요. 틈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한번 볼게. 그는 천천히 장갑을 꼈다. 그리고 불꽃을 튀기며 용접선을 메우기 시작했다. 손끝의 떨림이 용광로 불빛에 반사돼 빛났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젊은 감독이 다가와 비웃듯 말했다.
이제 이런 손맛은 필요 없습니다. 박 기사님. 시대는 바뀌었으니까요. 만수는 잠시 용접 불꽃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시대는 바뀌어도 불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다시 튀었다. 붉은 불씨가 그의 굳은 살 위에서 타올랐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의 손에서 번진 작은 불꽃이 훗날 한 나라의 심장을 되살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용광로의 열기가 사방을 뒤덮었다. 샘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불길의 포효.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그 거대한 철의 심장 속에서도 사람의 체온만큼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박만수는 구석진 자리에서 낡은 수동 용접기를 정비하고 있었다. 용접봉 끝에 묻은 쇳가루를 칼날로 긁어내고 기계의 숨소리를 귀로 듣고 있었다. 그에게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동료였다. 너도 힘들지. 나도 그렇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젊은 현장 반장이 다가왔다. 이상훈 29대학을 막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파견 온 신세대 엔지니어였다. 그는 하얀 장갑을 낀 채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박 기사님, 그 용접기 이제 곧 폐기 들어갑니다. 폐기? 예, 수입 자동 설비 들어오면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아직 쓸 만한데. 박 기사님, 세대야 손으로 하니까 그렇죠. 요즘은 효율이 중요합니다. 감에 의존하면 오차가 커요. 그 말에 박만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엔 분노 대신 슬픔이 번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감으로 용접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손끝으로, 이 샘물의 숨으로 해왔지요. 이상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그런 감정으로는 공장 못 돌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보다 기계가 정확하거든요.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이 공장은 더 이상 장인정신 같은 감상에 머무를 여유가 없습니다. 박만수의 손에 쥔 스패너가 미세하게 떨렸다. 샘물의 열기보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천장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삐삐삐삐 이라인 온도 이상 감지. 작업자들이 허둥지둥 뛰기 시작했다. 이상훈도 놀란 얼굴로 외쳤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오류났어. 제어실 연결이 안 돼.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박만수가 불길 속으로 다가갔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젊은 직원이 막아섰지만 그는 이미 발을 들였다. 용광로 앞은 지옥이었다. 붉은 열기가 얼굴을 덮치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만수는 용접 마스크를 다시 썼다. 그리고 손으로 밸브를 조정했다. 자동이 멈춘 자리에 사람의 손이 들어간 것이다. 그의 입술에서 낮은 기도가 흘렀다. 이 샘물아, 아직은 식지 마라. 그의 손끝이 마지막 밸브를 잠그는 순간 경고음이 멈췄다. 제어실의 온도 그래프가 안정선으로 돌아왔다. 현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잠시 후 이상훈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박 기사님, 규정 위반입니다. 뭐라고? 무단으로 자동 제어를 수동으로 전환하셨죠. 그건 명백히 규정 위반이에요. 위반이라 그럼 내가 손 안 댔으면 공장은 날아갔을 거요. 그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조 손실보다
규정 위반이 더 위험하다는 게 회사 방침입니다. 그 말은 곧 사람보다 시스템이 우선이다라는 선언이었다. 박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낡은 장갑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장갑 안에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등엔 세로로 굵은 흉터가 하나 길게 나 있었다. 젊은 양반.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요. 사람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요. 그 말에 이상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했다. 박 기사님, 이 일은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만수는 잠시 용광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과 쓰러져간 동료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다. 제철소 본관에서 내려온 급보였다. 외국 기술진 전체 설비 철수 결정. 박만수의 손끝이 멈췄다. 불길이 일렁였다. 샘물보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 진짜 불이 되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포항의 용광로 불빛이 흔들리던 그 밤, 박만수는 철판 위에 떨어지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을 감았다. 불빛은 기억의 불씨가 되어 그를 30해 전 피와 먼지로 뒤덮였던 시절로 데려갔다. 1951년 겨울 경북 영일군 산허리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년 박만수는 손수레를 밀며 폐허 속을 걸었다. 그의 나이 19. 전쟁은 고향의 논밭을 재로 만들어버렸고 가족이라곤 어머니와 여동생 둘뿐이었다. 그날도 미군 트럭에서 흘러나온 탄피를 주워 팔아 쌀을 샀다. 손은 얼고 입술은 터졌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봐요. 오늘은 2대나 샀어요. 어머니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 손으로 다시 집을 세워야지, 만수야. 그날 밤 마을 공터에 모여 앉은 청년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우리 다시 세워보자. 철도고 다리고 공장이든 뭐든. 그때 누군가 말했다. 철을 녹여야 세상이 움직인대. 포항에 제철수가 들어선다더라. 그 말은 어린 박만수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철을 녹이는 사람,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람. 그는 그날로 짐을 싸서 포항으로 향했다. 처음 제철소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은 지옥이었다. 기계는 낡았고 설비는 일본 잔재였다. 샘물 대신 눈물과 피가 섞여 흐르던 곳. 만수는 맨손으로 쇳덩이를 들고 맨발로 불꽃 사이를 뛰었다. 그의 첫 스승은 일본인 기술자였지만 그는 말보다 손으로 배웠다. 샘물은 거짓말 안 한다. 겁내면 식고 믿으면 흐른다. 그 말이 그의 평생 좌우명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1960년대 초 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던 날 박만수는 20명의 용접공을 이끌고 첫 제철로를 붙였다. 새벽 3시 불꽃이 폭발하듯 솟아오르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손을 벌려 불길을 막으며 소리쳤다. 겁내지 마라. 이 불은 우리 손으로 피운 거다. 그날 그 불길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불꽃이었다. 젊은 박만수는 그 열기 속에서 자신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로 묶었다. 그 후 수십 년, 세상은 변했고 사람은 변했지만 그 불은
그의 손등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용광로의 불빛이 그의 눈가를 적신다. 누군가가 멀리서 말했다. 박 기사님, 오늘도 혼자 야근이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응, 불은 혼자 지켜야 오래 간다. 그의 등 뒤로 젊은 관리자 이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기사님, 내일 외국 기술진이 철수합니다. 그쪽 라인 내일부로 폐쇄해요. 순간 불빛이 흔들렸다. 시간이 멈춘 듯 만수의 눈동자 속에 1951년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불이 꺼지면 사람도 식는다. 나는 아직 그 불을 놓을 수가 없네. 그날 밤 박만수는 퇴근하지 않았다. 샘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작업 일지를 덮었다. 낡은 수첩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은 식어도 사람의 뜻은 식지 않는다. 밤의 포항은 언제나 붉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바다의 냉기를 밀어내며 도시 전체를 희미한 불빛 속에 감쌌다. 박만수는 퇴근 시간에도 공장을 떠나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기계가 바뀌고 사람의 자리가 사라져 가는 시대. 그 속에서도 그는 아직 지켜야 할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은 집에 있었다. 좁은 판잣집 문을 밀자 오래된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방 안에는 낡은 재봉틀과 딸 은희 17세가 펼쳐놓은 교과서가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늦게 들어오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마치 밤 공기를 녹이는 난로 같았다. 만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다. 은희야, 공부는 좀 되냐? 되긴요. 내일은 시험이라서요. 근데 아버지, 제철소 사람들 뉴스에 나오던데요. 외국 기술자들이 떠난다면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딸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이 더 아팠다. 그래, 떠난단다. 그래서 이젠 우리 손으로 다 해야지. 그럼 아버지, 또 일 더 늘어나겠네요. 요즘도 손이 자꾸 아프시잖아요. 그는 잠시 손등을 바라봤다. 터지고 갈라진 굳은 살, 화상 자국. 그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희야, 이 손은 아픈 게 아니야. 이건 너 먹여 살린 손이지. 은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전 나중에 꼭 간호사 될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들 손 다 고쳐드릴 거예요. 그 말에 박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너는 불 대신 사람을 살려라. 부엌에서 끓는 국물 냄새가 퍼졌다. 아내 정수는 지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지만 오늘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여보, 은희가 오늘 학교 상 받았다지? 응, 공부 잘하네.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지. 그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손으로 날아 세우고 은희는 머리로 세우는 거죠.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위로 같으면서도 어딘가 슬펐다. 그는 조용히 밥그릇을 들어 말했다. 이 밥 뜨겁네. 당신이 끓인 국도, 이 나라 철도, 다 사람의 손으로 뜨겁게 지켜온 거야. 정수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여보, 그 손,
이제 좀 쉬게 해요. 불은 젊은 사람들이 지켜도 돼요. 아니요. 이 불은 내가 붙인 불이요. 붙인 사람이 꺼야지. 그 말에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을 감쌌다. 그 손은 뜨거웠다. 마치 그 안에 여전히 샘물이 흐르는 듯했다. 밤이 깊어갔다. 은희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고 박만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제철소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바다 위에서 흔들렸고 그에게는 마치 한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삭였다. 은희야, 세상엔 두 가지 불이 있다. 하나는 샘물의 불, 또 하나는 가족의 불. 내가 지켜야 할 건 둘 다다. 그는 다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손등에 굳은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모든 소리가 뒤엉킨 혼돈 속에서 박만수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불빛에 검게 그을렸고 눈동자는 불길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어디가 문제인가? 그의 질문에 젊은 기술자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동 제어가 먹통입니다. 수동 전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술자 외에는 접근 금지 구역이라. 그때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외국 기술진이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 설비는 이미 한계입니다. 우리 방식으로도 복구는 어렵습니다. 정지 상태로 보관 후 본사에 보고하세요. 그들은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박만수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다. 그럼 이 라인은 죽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외국 기술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이건 기계의 문제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사람이 세운 기계라면 사람이 살릴 수도 있소. 그는 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고쳤었다. 젊은 관리자 이상훈이 다급히 다가왔다. 박 기사님, 그 구역은 접근 금지입니다. 작업 중 사고 나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녹슨 철문을 손으로 밀어 열었다. 용광로 앞 붉은 빛이 폭풍처럼 일었다. 철판은 뒤틀렸고 밸브는 반쯤 녹아 있었다. 냉각수가 끊기면 폭발. 샘물이 식으면 전체 라인이 붕괴된다. 그는 두 손으로 밸브를 감싸 쥐었다.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손등에 굳은 살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놓지 않았다. 기계는 식어도 사람의 손은 아직 뜨겁다. 그의 목소리가 기계음 속을 가르며 울렸다. 동료들이 절규했다. 박 기사님, 나와요. 폭발합니다. 나오세요. 제발.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야엔 오직 하나의 밸브, 그리고 불안하게 요동치는 온도 게이지뿐이었다. 한 손으로 밸브를 조이며 다른 손으로 임시 배관을 잡았다. 샘물이 흘렀다. 붉은 불길이 솟구쳤다. 순간 쾅! 거대한 폭음과 함께 불길이 터졌다. 공장 전체가 흔들렸다.
연기가 거치자 박만수는 여전히 밸브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그의 헬멧은 녹아내렸고 작업복은 새까맣게 타 있었다. 그러나 기적처럼 온도 게이지의 바늘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붉은 선이 파란 선으로 돌아오자 제어실에서 함성이 터졌다. 라인 복구 완료. 용광로 정상 가동 확인. 모두가 숨을 내쉬었다. 이상우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저걸 혼자서? 박만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피가 배어나온 손등을 닦으며 말했다. 불은 도망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 않소. 맞서야 비로소 불이 된다. 그의 말은 샘물보다 뜨겁고 샘물보다 깊게 박혔다. 외국 기술자들은 멈춰 섰다. 그들의 눈에 방금까지 무시하던 늙은 용접공이 한 나라의 심장을 되살린 장인으로 보였다. 그중 한 명이 통역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그는 진짜 엔지니어야. 그날 밤 호황 제철의 불길은 다시 타올랐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불빛은 도시의 어둠을 몰아냈다. 누군가 속삭였다.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박만수의 손은 이미 피범벅이었다.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손이 식는 날, 나라의 불도 식겠지. 다음 날 새벽, 제철소의 하늘은 여느 때보다 붉었다. 밤새 용광로는 살아있었고 샘물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 박만수의 걸음은 느렸다. 그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살같이 타들어가 피와 연기가 스며든 손. 그 손으로 그는 여전히 배관을 쓰다듬었다. 샘물의 열기보다 뜨거운 자신의 심장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박 기사님, 오늘은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젊은 관리자 이상훈이 다가왔다. 그의 말투에는 전날의 냉기가 사라져 있었다. 이젠 그도 이 늙은 용접공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알게 된 것이다. 괜찮네. 불이 살아있으면 사람도 살아있는 거야. 그래도 손이 더 타면. 박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손은 다시 살지만 불은 꺼지면 끝이야.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뜨거웠다. 샘물의 반사광 속에서 그의 얼굴은 마치 철로 된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날 오후 제철소 본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외국 기술진은 복귀하지 않았고 한국인 기술자들만 남았다. 그 자리에 박만수도 초대되었다.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박 기사님, 이번 사고 때 큰 역할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공장 재가동은 기적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당신 덕에 1,000명의 일자리가 지켜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손등을 바라봤다. 저는요, 그냥 내가 붙인 불을 꺼뜨릴 수 없었을 뿐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말은 성과 보고보다 강했고 훈장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용광로 앞에 섰다. 새로운 자동 제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을 바라봤다. 옆에 있던
젊은 기술자가 물었다. 박 기사님,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다들 그러시던데, 이제 그만 쉬시라고.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1951년 폐허 위에 첫 불을 붙였다. 사람은 식어도 불은 살아야 한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불이 꺼지는 걸 본 적 있나? 예, 몇 번이요. 그럼 알겠지. 불이 꺼질 때 세상도 잠깐 멈춘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용광로 앞에 서서 헬멧을 벗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불은 너희 손에 맡긴다. 그 순간 불길이 흔들리며 그를 비췄다. 붉은 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춤췄다. 내가 남긴 건 쇠가 아니야. 뜻이야. 이 불은 사람의 뜻으로 붙인 거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감싸며 한 인간의 생애를 서서히 태워보냈다. 그날 밤 그의 헬멧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메모를 발견했다. 내일 불 온도 낮추지 마시오. 오늘보다 더 뜨겁게 피워야 하오. 그래야 쇠도 사람도 강해집니다. 불은 타오르고 있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지고 포항의 하늘이 다시금 새벽을 맞이했다. 그 불빛은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새벽 5시. 제철소의 하늘은 아직 어둑했다. 공장 지붕 위에 달린 붉은 경광등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어제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엔 새로운 아침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박만수는 출근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옆구리엔 낡은 도시락이, 손에는 수첩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딘가 평온했다. 지난밤 용광로의 불은 다시 완벽히 돌아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현장 입구, 젊은 관리자와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상훈도 그들 틈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생각에 잠긴 흔적이 역력했다. 박 기사님 오신다.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붉은 햇살이 비추는 출근길 끝, 박만수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흰 셔츠에 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용광로의 불이 다시 사람의 형태로 살아난 듯했다. 그를 보자 이상훈이 한 발 내디뎠다. 그의 눈빛엔 어제의 오만이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박만수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박 선배님, 죄송했습니다. 순간 공장 전체가 고요해졌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용광로보다 뜨거웠다. 저는 어제까지 시스템이 사람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이 세상을 지킨다는 거요.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붉은 아침 햇살 속에서 그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러나 그 주름 하나하나가
오히려 승리의 훈장처럼 빛났다. 그는 이상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은 실수로 배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선다. 자네, 이제 불을 두려워 말게. 그 말에 이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젊은 기술자들도 하나둘 모여 박만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박 선배님, 어제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박 선배님, 존경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세대의 화해, 그리고 노동의 존엄에 대한 복권이었다. 그때 제어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제2용광로 정상 온도 유지 중. 수동 시스템 보조 가동 승인.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자동 설비 중심의 공정에 수동 보조 시스템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이상훈이 말했다. 선배님, 그거 선배님 방식 아닙니까? 박만수가 천천히 웃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세상에서도 사람의 손은 여전히 기준이 돼야지. 그는 용광로 쪽으로 걸어갔다. 젊은 기술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불길이 일렁이는 그 앞에서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불을 가리켰다. 이 불은 이제 너희 거다. 하지만 쉽게 두지는 마라. 그 말과 함께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날 아침 포항 제철소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붉은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며 노력의 연기를 피워올렸다. 박만수의 손등 위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굳은 살 위로 반사된 그 빛은 마치 훈장처럼 반짝였다. 세상이 식어도 사람의 손이 따뜻하면 다시 불은 붙는다. 그날 오후 포항의 하늘은 유난히 평화로웠다. 제철소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다 쪽에서는 새들이 떠돌았다. 공장 정문에는 한 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산 설비 완전 복구, 무죄 365일 달성.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현장이 어디에도 박만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날 새벽 자전거를 타고 바다 쪽으로 향했다. 왼손엔 도시락, 오른손엔 낡은 수첩. 용광로를 등지고 나오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불꽃이 인간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바닷가에 앉았다. 푸른 물결이 철 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밥 한 숟가락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젠 불도 좀 쉬어야겠지. 그는 수첩을 펼쳤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불은 내가 껐지만 내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펜을 들고 그 문장 아래에 천천히 사인을 남겼다. 박만수, 1978년의 불꽃.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피로와 자부심, 그리고 긴 세월의 묵직한 온기가 함께 있었다. 그 시각 제철소의 본관에서는 임시 표창식이 열리고 있었다. 박 기사님, 오늘은 꼭 오셔야 하는데. 이상훈이 분주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제철소가 처음으로 만든
노동공로패가 들어 있었다. 저분 덕에 우리가 불을 지켰잖아. 그분이 없었다면 공장도 우리도 없었을 거야. 사람들의 말이 조용히 흘렀다. 그 순간 제철소 밖 바다 쪽에서 붉은 노을이 떠올랐다. 누군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불빛이 저기까지 가네. 그날 저녁, 은희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다. 집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희야, 내가 웃으면 세상이 밝아진다. 불은 뜨겁지만 사람의 미소는 더 따뜻하단다. 은희는 수첩을 꼭 끌어안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다. 제철소의 굴뚝이 불빛에 젖어 있었다. 그 불은 마치 아버지가 다시 웃는 듯했다. 며칠 후 제철소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졌다. 박만수 기술자 기념비. 그는 불을 붙였고 사람들에게 온기를 남겼다. 그 앞을 지나던 젊은 기술자들이 모자를 벗었다. 그들 중엔 이상훈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동판에 이름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선배님, 그때의 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포항시민공원 제철소 기념관 한켠, 은희는 손자의 손을 잡고 작은 조형물 앞에 섰다. 조형물엔 굳은 살이 새겨진 한 손이 있었다. 손바닥엔 불꽃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응, 너희 증조할아버지 손이란다. 진짜요? 그래, 그분이 이 나라에 불을 붙이신 분이지.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 그럼 불이 아직도 있나요? 은희는 미소 지었다. 그럼 지금 내가 따뜻한 이유가 바로 그 불 때문이란다. 바람이 불었다. 조형물의 불꽃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불빛은 포항의 하늘을 넘어, 세대를 넘어 한 인간의 삶을 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불은 쇠를 단단하게 만들고 굳은 살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불은 식었지만 그 시절 아버지들의 손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탱했던 모든 가장과 아버지들께 바칩니다. 이름 없이 빛나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과 나라의 불을 지켰던 당신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드립니다. 여기는 그대 사연함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